안녕하세요. 앞에서 소개받은 제이든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는 이진호 대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중국 상하이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이제 5년 됐는데요. 한국에 온 뒤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수직적인 구조를 버리고 이제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가려고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진호 대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편하게 여기다가 제이든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꿈나무라서 준비 영상도 뭐 이것저것 자체적으로 찍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도 하고 다양한 화상 회의를 줌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방송 그런 방송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 온라인으로 라이브 강연을 하는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엄청 긴장돼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스크립트도 굉장히 많이 짜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좀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 앞서 이제 안성규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라도 잘하려고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 본질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브랜드 컨설턴트다 보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처음에도 안성규 대표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인지, 아니면 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트라이를 해보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인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인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무엇을 궁금해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로 강의하는 부분은 동기부여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인스타그램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시도해보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을 그동안 재미로만 활용하시다가 이제는 좀 더 뭔가 전문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브랜드 입장에서, 또는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의 시대인데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강연하려니까 진짜 어깨가 무겁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3시간이나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래도 좀 아프리카 TV나 좀 유튜버 모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막 많이 띄우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심으로 가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게는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개인한테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언스쿨링으로 키우고 있는 교육운동가입니다. 저는 일찍이 목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설계, 그래픽 디자인, 영상 제작,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의 기술 영역을 확장했고요. 그 기술들을 통해서 번 돈으로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들에 창업에 계속해서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찍부터 대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제가 경험했던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전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은 독특한 레퍼런스와 역량이 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초부터 제가 인스타그램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직접 여러 개 계정 운영을 시작해 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고객사들한테
SNS 중심의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워라밸을 위해서 SNS를 활용한 중장기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좌절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진작부터 SNS 중심으로 비즈니스 방향을 바꿔놨고요. 일찍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앞서 얘기한 대로 또 이제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언스쿨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많은 상황이고요. 되게 좋은 사업적 제안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강연을 하고 있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저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노하우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한편 아까 안석희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인스타그램 강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면 좋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린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잖아요. 린스타트업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준비를 처음에 이게 바짝 해보지만 거기서 채우기 어려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일단 가볍게 시작해보라는 거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변의 많은 멘토들과 또 파트너들에게 어떤 코멘트를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채워나가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걸 린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린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신다면 이번 창업 메이커스 과정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좀 여러 가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의 창업과 실패를 경험한 입장, 그리고 또 기존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운영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 또 기존 브랜드와 지금 콜라보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아내와 함께 부부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얘기한 브랜드 컨설턴트 입장, 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입장,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나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SNS를 활용한 전략적 미래 설계와 브랜드 전략이고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강연은 총 3부로 나눠지는데 1부에서는 저희가 SNS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SNS 상황,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전략을,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SNS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2부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계정 1개와 고객 계정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다른 자체적 운영 중인 개인 계정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었을 때 곧바로 나는 바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해도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아직도 잘 감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인스타그램 전 단계로 시도를 해볼 만한 또 네이버 밴드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기업 개인 계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그 개인 계정들을 갖고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1단계로는 지금 당장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 또 인스타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업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과 연계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단 당장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의 또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 또 거기서 넘어가서 여러분의 자체적 사업으로 어떻게 확장시키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쭉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어우, 긴장해. 아까 전에 그 안성기 대표님이, 저희는 영어 이름으로 데이먼이라고 부르는데 입에 붙지가 않네요. 아까 안성기 대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하고 계신 분. 제가 이 주변을 보면은 아무래도 재미로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아까 뭐 물어보셨을 때 한 분 빼고는 이렇게 특별히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안 하셨는데, 한편은 제 생각에 진지하게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서 좀 적극적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계정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취미로 계정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계정을 구경하는 것은 이미 다 해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또 뭐 SNS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져 버렸죠. 지금 광고 시장을 다 광고 시장이 인스타그램 때문에 다 엎어졌거든요. 특히 뷰티, 패션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광고 채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고 있는 좀 기성 기업인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이제 제이든, 도대체 SNS들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SNS를 정의 내린다, 되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 부분부터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SNS가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 여러분들 광장하면 대표적으로 그 한국에서는 광화문 광장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쇼핑몰들이 만든 뭐 무슨 스퀘어, 뭐 무슨 스페이스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광장들이 있죠. 근데 우리 한번 잠깐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수천 년 전부터 광장은 어떤 곳이었을까? 예, 상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광장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대부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집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고, 또 어디를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 우리가 막 그 산과 들을 거쳐서 어떤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광장이었죠. 그 광장에서 상업이 이어지면 시장이 되는 거고, 그 광장에서 친구를 만나면 놀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광장에서 소식을 막 전하게 되면 뉴스가 되는 거고요. 그 광장에서 행사가 일어나면 공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광장은 과연 모든 국민들의, 모든 서민들의 것이었을까요? 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권력의 주체가 되는 국가와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거상들, 그리고 폭력으로 이권을 노리는 이들이 광장을 점령하고 광장에서의 상업행위를 장악해왔습니다. 친구 연결도 통제했고요. 또 권력가들의 입맛에 맞는 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그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행사의 장으로 사용해왔죠. 특히 이 광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런 데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요. 도시의 광장은 옛날에 도시의 광장은 오로지 귀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것을 알리기 위한 광고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의 광장은 뭐 시골 광장은 특히 뭐 더럽고 뭐 온갖 악하고 막 그런 나쁜 문제들이 가득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로마 같은 미드를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선명하게 그 광장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광장들은 옛날부터 이미 그 광장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와 그들로부터 광장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혁명 세력들의 갈등으로 항상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현대로 이어져서 신문으로 확장되고 또 텔레비전으로 확장되고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광장이 확장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곳 역시 철저하게 권력가들의 통제 안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주인이 없는 광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광장은 권력가들이 아무리 힘을 써 장악을 하려고 해도 일단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일정한 특정 세력이 광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 인터넷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하죠? 우린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또 다른 플랫폼이 생겨버려요. 광장이 새로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NS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광장을 보호하면서 권력가들, 정부, 이런 세력들로부터 보호하면서 서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 체제를 바꿔 나갔죠.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년간 권력자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던 그 광장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죠.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장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 거죠. 그런데 그런 광장이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광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그동안 우리는 얻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생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를 알리래, 나를 보여주래, 뭔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래. 그런데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글을 쓰래. 근데 어떤 글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나를 자유롭게 알리라는데 내가 뭘 알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통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광장, 특히 인스타그램은 옛날 도시의 놀이터처럼, 옛날 도시의 광장처럼 귀족들의 놀이터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1세대 인플루언서예요. 원래부터 부자였고 씀씀이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안방과 놀이를 구경하는 그런 수단으로 인스타그램이 좀 더 확장되면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좀 그런 1세대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어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돈 많은 부모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그거 자랑하는 것밖에 모르는 소위 관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한테 SNS가 딱 원했던 자기 광고 채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 정말 이게 재밌었잖아요. 신기했죠. 그들을 보다 보니까 막 그 안에 온갖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막 범람했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원 가서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로워 숫자와 좋아요 숫자가 광고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텔레비전이 보급된 이후로 주로 차지하고 있던 ATL 광고 시장이 BTL 광고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곳에 광고 업체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세대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에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가 몰리고 엄청나게 많은 좋아요가 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고쟁이들이 1세대 인플루언서한테 수많은 콜라보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1세대 인플루언서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명품이 아니면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들은 그 푼돈을 버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랑을 할까? 내 앞에 있는 애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보다 내가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갖고 있는 집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집을 갖고 있다. 나는 그런 자동차를 갖고 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자랑하는 데에만 급급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내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명품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업체들이 그들한테 아무리 러브콜을 해도 뭔가 함께 뭔가 콜라보를 할 수가 없었죠. 제가 그들하고 어울릴 때 저도 역시 그냥 구경꾼이었는데요. 뭐 그들의 뭐 자동차로 따지면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벤틀리, 페라리, 뭐 포르쉐 이런 거 구경하면서 그들이 막 잘난 체 하고 있으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구경하는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막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런 차량을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지로 구입을 하고 그들과 같은 부류로 인식되기 위해서 막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SNS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떻든지 SNS 상에서만큼은 진짜 그 귀족급의 졸부급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바로 2세대 인플루언서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고주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돈이 되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시도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SNS 시장을 전부 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SNS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 2세대 인플루언서들이 시장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 자기 포장을 하면서 그들의 자기 포장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SNS 시장은 그들을 계속 노출시켜주면서 덩달아서 쭉쭉 성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2세대 인플루언서들의 성공 신화를 보고 이제 막 부푼 꿈을 안고 부푼 가슴을 안고 SNS를 시작한 서민형 3세대 인플루언서들이 막 생겨나는 무렵에 그 2세대 인플루언서들이 소위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 되게 익숙하실 수 있는 그 인블땡이라는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기본적인 경영 철학도 없고 고객 만족의 개념도 없고 시장 논리, 약속 그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얻은 잠깐의 성장, 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의 성장은 정말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처절하게 날개가 꺾이고 무너져 내리고 있죠. 문제는 이 SNS라는 광장이 지금의 이 현대사회의 이 광장이 과거에 권력자들이나 그 일부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들이 점령했던 그런 과거의 광장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SNS 플랫폼 이탈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탈을 막아야 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성장세가 꺾이면 안 되니까 알고리즘을 급격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그랬어요. 2018년도 12월 그때를 기점으로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요? 팔로워는 어떻게 늘려요? 뭐 좋아요는 어떻게 늘려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2018년도 12월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전략 자기들이 파악한 연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찾아보시면은 2018년도 12월 이후부터는요 점점 그런 어떤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줄어들더니 최근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뭔가 이렇다 할 묘수를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엄청나게 강화해가지고 소위 강력한 물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뭐 선파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언파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뭐 팔로우를 많이 눌러도 안 되고 팔로우 키워주는 뭐 앱 사용하면 뭐 기가 막히게 알죠. 페널티 먹여버리고 뭐 사용법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죠. 뭐 인스타그램 매뉴얼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툭 하면 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뭐 위반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경고 날라옵니다. 막 중지당하고요. 그냥 자기들 마음을 맞춰보라는 식의 그런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타이밍 기가 막히게도 이제 2018년 12월 그때 무렵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겁니다.
하필이면 알고리즘 계속 변하고 그러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전략이 통째로 뒤집혔어요. 정말 별의별 수를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해보고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찾아보기 위해서 정확한 패턴, 여러 가지 패턴을 놓고 그걸 다 시도해보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려고 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그때 시작할 때 제가 22개 정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테스트를 여러 가지 패턴을 두고 테스트를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난 건데 나중에 세보니까 제가 22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22개 계정을 만들어서 연구하다가 그때 막 공들이고 있었던 5개 정도가 날아가 버렸고요. 그 뒤로 4개 계정 정도는 고객이나 지인에게 양도했고 현재 13개를 갖고 있는데요. 2년 중에 1년은 그렇게 날리고서 최근에는 새롭게 전략을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계정이 4개, 그리고 포트폴리오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5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계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홀딩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이 계속 강화되니까 방법적으로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마크 주커버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어도 잘 할지 모르지만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서 마크 주커버그가 올려놓은 글들 뭐 긁어다가 팝하고 돌려가지고 막 읽어보기도 하고요. 마크 저커버그 그 스토리 영화로 만든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도 보고 그의 아내 프리실라 첸 그녀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마크 주커버그의 저서도 찾아보고 또 마크 주커버그는 그 태생 자체가 유대계예요. 유대계에서 성장을 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프리실라 첸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유대계에서 성장했지만 무신론자면서 불교 신자인 아내와 살고 있는 그가 갖고 있을 세계관은 어떨지 막 그런 것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뭐 잘 볼 줄 모르지만 막 주식 차트도 막 보고 계속해서 만약 내가 마크 저커버그라면 우리 인스타그램에 어떤 계정이 어떤 플레이어가 많아지길 바랄 것인가, 또 어떤 계정이 알고리즘에 잘 노출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크 저커버그가 사람의 욕망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셜 네트워크 보신 분들이나 그 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크 저커버그가 그 페이스북을 처음에 만들 때 그때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마크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공략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인스타그램은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인수를 한 거죠. 하지만 현재는 어쨌든 인스타그램의 수장도 역시 마크 저커버그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대한 고민 역시 마크 저커버그의 사고를 고민하면서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알려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마크 저커버그가 단기적인 유행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이 인류를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정도 욕망을 자극할 수 있으면서도 그래도 가급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플랫폼에 많아지길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뭐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뭐 구글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그런 거기에 수장이 뭐 레이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을 이해하려면 저 역시 다양한 인문학 공부, 특히 심리학과 사회학 그런 학문들을 더 열심히 파면서 사람의 본질적인 욕망, 그리고 문화별로, 사회별로 니즈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인간은 광장에서 무엇을 하길 바라는 존재들인지, 또 성향별로 어떻게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성향별로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할지,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나는 어떤 성향일까? 또 나는 어떤 성향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데 어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묻고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그 책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우리 사회에서 그 브랜딩, 마케팅,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이 가운데 앉아있는 소비자들, 이들은 이쪽 방향 보고 있죠? 예,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미디어에는 그 거짓으로 포장된 브랜드 이미지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 소비자들 뒤에는 그 브랜더, 마케터, 디자이너가 그 거짓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브랜더이고 마케터이고 디자이너였을까요? 부끄럽게도 네, 저도 똑같았습니다. 소위 그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자본의 노예였죠. 고객이 저한테 돈을 주면 최선을 다해서 고객이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제 페이는 올라갔어요. 제가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고객들한테 받았던 페이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그 프리랜서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액수였더라고요. 뭐 그 비결은 뭐였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거짓 이미지를 더 씌워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요,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광고에서 아무리 그 샴푸를 사용하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것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게 친환경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요. 아무리 원재료가 좋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광고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서 머릿결 막 휘날리면서 막 찰랑거리고 막 그러면서 샴푸를 소개하면 여러분은 정말 그 샴푸가 여러분이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그 머릿결을 그 샴푸가 만들어준 거라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그걸 먹으면 정말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몸짱이 나와서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살이 빠지게 된 그 광고가 보여주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에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주고 있는 그 가능성의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역할을 그 약이 해준 것일까요? 정말 원재료가 좋은 걸까요? 그들이 얘기한 그 정도의 원재료가 그 정도의 우리 몸에 좋은 친환경 원재료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믿고 싶겠죠. 시장이 이렇게 똑똑해졌습니다. 그만큼 복잡해졌고요. 그만큼 냉정해졌습니다. 앞서 인플루언서들이 계속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변화해 온 것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그 변화는 필연적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은 이전에 저 같은 브랜더, 디자이너, 마케터 같은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계속해서 과장 광고를 해왔어요.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 더 포장된 거짓 이미지를 씌워왔어요. 그거를 또 소비자들이 알아요. 왜냐면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처럼 내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옆에 얘기해 주는 거죠. 고민을 얘기하고 걱정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장은 그 사실을 알아가게 되고 소비자들은 계속 의심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그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일찌감치 발견하고 반성하고 그랬던 기업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 이 시장의 철퇴를 맞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죠. 근데 지금 기업들이 더 난리가 난 거는 이 SNS가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 중요한 채널이 되면서 패닉에 빠져 있는 겁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때문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차이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업로드하는 정도는 또 해본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사진 앱이나 동영상 앱으로 뭐 편집하는 정도는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즐기고 계시잖아요. 뭐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뭐 그런 걸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도 익숙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쏴주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문제는요, 지금 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그 오너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고요. 인스타그램에 계정 만들어주고 업로드하는 거 아무리 알려줘도 그분들 계정 들어가 보면 가끔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제 지나가는 들꽃 하나 사진 찍고 뭐 글은 꽃이 참 예쁘다. 뭐 그 한 문장 들어가 있어요. 그것 또한 3개월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간신히 그거를 알려줬다고 해도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지 모르고요. 그분들은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을 왜 쏴주는 거냐고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왜 거기다가 돈을 주냐는 거죠. 왜 BJ에게 돈을 주냐는 거죠. 이해를 못해요. 참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겠죠. 예, 모두가 20대시잖아요. 그럼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50대 뭐 빠르면 40대 후반이시거나 50대 또 이제 늦둥이신 분들은 6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혹시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회사에 가서요 얘기하다 보면 신입사원 붙잡고 얘기합니다. 네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되게 쉽게 말을 건네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들려도 대답은 뻔합니다. 뭐 저 인스타그램 할 줄 모르는데요. 아니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분들이 해봤자 재미로 해봤을 뿐이지 뭐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이 왜 거기에 신입사원으로 또 있겠어요? 그러면 또 막 얘기합니다. 야 너는 신세대인 내가 뭐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냐? 뭐 그러면 또 막 울컥해서 또 얘기하죠. 뭐 신세대라고 뭐 다 할 줄 알아야 되나요? 막 제 앞에서 막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오너한테 이런 말을 건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배들이 야야 그 너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 네가 좀 만들어봐라. 야 그 브랜드라고 하는 거 네가 좀 만들어봐라. 야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네가 좀 해봐라. 뭐 이렇게 건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네, 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망쳐도 되나요? 잘하지 못해도 되나요? 저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만약 망치면 안 되고 잘해야 되는 거라면 저 말고 전문가를 쓰세요. 그런데 망쳐도 상관없고 잘 못해도 상관없다면 제가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바라시는 대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인스타그램이 회사의 어떤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이제는 느끼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신입사원에 그렇게 툭 던지는 거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해보라고 권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막 이제 또 뭐라 하면은 뭐 그제서야 뭐 머리 글쩍글쩍 하시는데 참 답답해 하십니다. 운이 좋은 기업의 경우는 이 인스타그램에 관심도 많고 관련 업무를 잘하는 그런 젊은 직원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SNS 채널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 이게 단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사람의 부재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 영향이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량 자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위험성은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 중인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 2년째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 있는데요. 그 회사 오너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만 해당 역량이 집중돼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더 이상 서비스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여 키워왔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고 그냥 홀딩시키고 그냥 버릴 거냐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객은 조금 특이한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저희를 C레벨 임원으로 끌어올리고 그 회사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멤버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도 모두 맞출 테니까 회사가 이제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 회사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이 고객은 인스타그램의 중요성도 알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SNS를 통한 중장기적인 브랜드 전략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또 역량의 한계도 느끼면서 또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계정 관리를 도와줬던 회사가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특히 오너에게 어떤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저희한테 무조건 맡기려고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달라고 했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시대다. 그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소용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여러 고객들한테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저희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신뢰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깊이 보여주길 바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바라지 않나요? 더 이상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멋진 척하는 그런 걸로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런 거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됐던 일인 거고 이제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그런 진정성이 없는데 인스타그램 담당에게만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뻔한 웨브사이트랑 다를 바 하나도 없고 그냥 또 하나의 광고판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 창업 메이커스 과정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어떤 상품들 또 서비스들 그런 걸 놓고서 기존의 것을 좀 더 보완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에서 미처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감성들 그런 걸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또 기존에 없었던 독특함 그런 걸로 무장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구상할까? 그런 걸로 어떻게 창업으로 연결시킬까? 그런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브랜드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있나요? 또 브랜드들이 어디까지 고민해보길 바라고 있나요? 브랜드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길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그 브랜드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길 바라나요? 그 브랜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그런 척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진짜 정말 그래야만 하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막 엉켜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도 좀 하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거리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순서에서 Q&A 시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하면 제가 주최 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중간중간에 언제라도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TV 하듯이,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듯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하듯이 네,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편하게 이야기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뒤에 뵙겠습니다.